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상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 스포츠 손상의 예방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손상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되는 손상으로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의사에 의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NCAA의 ISS의 참조에 의하면 24시간 이상의 운동이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건운사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상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손상을 우리가 스포츠 손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의사를 비롯해서 건운사 그리고 운동사, 선수 트레이너 또는 스포츠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의학팀이 이 손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손상의 특성을 인지해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은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이 레슬링 종목의 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됐을 때 심판과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속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를 중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심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면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은 외상성 충격을 우리가 급성이라고 하죠. 이 급성 손상은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증에는 5개의 징후, 사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 그리고 부종, 통증, 기능 손실 이 5개를 5대 징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적하면 레드니스예요. 빨갛게 된다, 변한다 라는 얘기고요. 발열,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종, 부기가 생긴다. 그리고 아픈 통증.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기능 손실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염증의 5가지 징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만성인데요. 만성 우리가 손상은 6개월 이상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게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 신체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를 참가할 거면 그러면 우리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건운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가 바로 병력 확인입니다.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병력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알려진 진단명입니다.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또는 과거에 외과적 수술 경험이 있는지예요. 예를 들어 발목에 정거빈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재건술을 했는데 역시 불안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외과적 수술 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섭취 중인 약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부정맥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경기 중에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운사로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선수가 쓰러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은 잘 모르잖아요. 그 선수에 대한 병력을 모르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그 병력을 알고 있잖아요. 부정맥 약물을 섭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심각성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진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할 수 있어야 응급처치를 실시하든 병원으로 후송을 하든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섭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상 소견인 내과적 검사 결과 또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이, 이 선수의 활동 수준이 우리가 높은 활동 수준이면 우리가 정상소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체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뭔가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활동 수준이 낮다라고 본다면 그 선수는 뭔가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종교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선수가 아니고 어떤 사회인 동호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직업,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 습관, 그리고 가족의 건강력까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병력과 함께 개인력과 가족력과 신체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개인력은 운동성 가슴 통증이 있거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하게 되면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또는 이유 없이요 실신한 경험이 있어요. 또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남들보다 더 심각해요. 급성 피로를 느껴요. 이러한 개인력. 그 다음에 심잡음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고, 가족력으로 본다면 친척 중에서 심장병으로 5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50세 이전에 심장병으로 어떤 장애를 갖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가족 중 심장질환으로 비후성 심근병, 그 다음에 긴 큐티 증후군, 그 다음에 마판 증후군,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는지. 비후성 심근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장이라는 것은 피를 내 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후성 심근병이라는 건 심장이 수축을 해서 혈액을 내 몸으로 보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대동맥으로 내 몸으로 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류를 하잖아요. 그럼 폐 부족이 생길 수 있죠. 긴 큐티 증후군. 긴 큐티 증후군 역시 심장의 수축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판 증후군. 이거는 신체 말단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병을 마판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맥. 이제 이런 어떤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체 검사.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 청진기를 했더니 심잡음이 있습니다. 심잡음이라는 건요. 청진기를 냈을 때 심장의 판막이 우리가 이 음락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요 뭐뭐해요. 즉 음락이 아니고 약간 소리가 잡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똑바른 소리가 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심잡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 축착증. 좀 어려운 얘기죠. 대동맥 협착증 같은 말입니다. 즉 대동맥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대동맥이 좁아지면서 어떻게 넙다리 맥박이 잡히질 않습니다. 마판 증후군이 있어요. 신체적 증상. 그러니까 마판 증후로 해서 말단 미대가 너무 막 자라나 있어요. 혈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손상의 위험 요인. 제가 중요함 이렇게 해놨죠. 이 시험이 역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상의 위험 요인은 크게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외부에 의해서 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재적 요인은 내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재적 요인 하면 장비의 결함. 예를 들어서 장비를 착용하는데 장비가 파손이 됐습니다. 스키 선수인데 스키가 플레이트와 부츠가 분리가 돼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하키를 하는데 하키의 이 스틱에 의해서 맞았어요. 이런 게 장비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빗길에 내가 미끄러져서 이게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 운동 자체가 태클을 하는 선수입니다. 컨택 스포츠입니다. 역시 이것도 외재성 요인이죠. 나는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상대가 와서 나를 태클을 해서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외재성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난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컨디션 난조죠. 컨디션 난조를 외재성으로 볼 것이냐, 내재성으로 볼 것이냐, 이게 참 분분합니다. 근데 컨디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외재적인 스트레스를 내 몸에서 잘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내 몸에서 잘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컨디셔닝이라 하는 거예요. 컨디션에 ing를 붙여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재적인 것을 잘 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외재적인 스트레스가 내 몸에 비해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 난조를 외재성 요인으로 둔다. 요게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재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시면 다 내 몸과 관련이 있죠. 영별, 연령, 성별, 뭐 몸의 사이즈, 병력, 체력, 근력, 근육의 불균형, 느슨함, 기술, 심리적 상태, 인지 능력. 이게 딱 보면 이게 내재성 요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컨디션 난조가 외재성 요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꼭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손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에서도 근골격계 손상이에요. 근골격계. 자, 여기에서 표 1-1은 그 위험 요인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목뼈. 어찌 보면 이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뒤에 운동 상해에서 뭐 이렇게 머리부터 발목까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은 총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해 놓은 거니까요.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목뼈의 손상. 왜 위험 요인이 뭐냐? 목이 긴 경우 또는 목 근육이 약한 경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목 신경 차자는 목뼈가 협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가 좁아져 있어요. 이건 다 목뼈 손상 위험 요인이 되겠죠. 팔의 경우는 뭡니까? 위팔뼈 신경 또는 혈관의 증상이 있거나 가슴문 증후군은 자, 목뼈와 갈비뼈 사이가 좁아졌어요. 목과 갈비뼈 사이가 좁아지면 우리 갈비뼈 이 쇄골 빗장뼈 아래쪽으로 해서 신경이 내려가잖아요. 팔신경을기가 내려가죠. 자, 이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어깨 아탈구 인대가 느슨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숄더 거들의 문제가 있다. 약하다. 이게 되는 거고 충돌 증후군 이건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허리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요통이죠. 요통인데 요통에는 위험 요인이 막 많아요. 뭐 룸보세크랄 파샤의 긴장.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뼈하고 우리가 장골 있죠. 세이크랄 엉치뼈죠. 엉치뼈하고 그 다음에 요추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근막,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타이트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부분 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햄스트링 긴장, 그 다음에 복근이 약화돼 있어요. 엉덩 굽힌근이 긴장해 있어요. 척추 주변 근이 약화요. 분리증 있어요. 전방 전이증 있어요. 디스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요통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리 쪽에서 보면 ITB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일리오티비알 밴드, 엉덩 정강 근막뒤. 그렇죠? 여기는 충돌,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ITB가 긴장해 있으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하고 부딪힙니까? ITB가 긴장하게 되면 대전자하고 부딪히죠. 즉 넙다리뼈에 넙다리뼈에 대전자하고 돌기죠. 큰 돌기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가쪽 위관절 융기의 돌출. 자, 가쪽 위관절 융기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피머의 그러니까 넙다리뼈의 아래쪽 가쪽에 그러니까 가쪽 넙다리 위관절 융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넙다리 가쪽 위관절 융기 거기하고 ITB가 부딪히죠. 뭐 할 때 부딪힙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이 동작을 많이 하는 거. 이 동작을 반복해서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넙다리뼈의 먼쪽 위관절 융기하고 ITB가 부딪힙니다. 이거를 부딪혀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봐요. 이거를 주로 그럼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사이클. 자전거 구부렸다 폈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라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이걸 ITB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자형 무릎. 무릎이 O자형이면 당연히 요 가쪽 위관절 윤기가 더 가쪽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잘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강뼈의 안쪽 돌림. 정강뼈가 안쪽 돌림했다는 거는 ITB가 더 멀어지게 만들어. 즉 더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부딪히죠. 그 다음에 발의 과업침. 이 발의 과업침이에요. 그러니까 발의 과업침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햄스트링 염자. 그 다음에 PFPS. PFPS는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이죠. 즉 무릎뼈하고 넙다리뼈하고 자 부딪혀서 오는 통증 증후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PFPS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대가 느슨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언밸런스한 거예요. 대퇴사두근에서 안쪽 비스듬근하고 그 다음에 가쪽 넙다리근의 비율이 언밸런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텔라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옆길로 새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옆길로 샜다가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파텔라하고 피머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정렬입니다. 엉덩 관절하고 무릎 관절하고 발목 관절의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똑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즉 발구스 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얼라이먼트가 깨져 있어요.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X자 무릎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딪힙니다. PFPS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넙다리 네갈렉은 약화 또는 언밸런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쪽에 있는 레터럴 이 쿼드리셉하고 그죠? 가쪽 넙다리근하고 그 다음에 안쪽 VMO하고 이 두 개가 서로 근육이 언밸런스 한다 이 말이에요. 외측 관근하고 외측 관근하고 VMO하고 비율이 얼마여야 합니까? 1대 1이어야 합니다. 1대 1이어야 해요. 그런데 1대 1이 되지 못하고 외측 관근이 더 커. VMO가 더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크다. 그러면 파텔라가 가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가쪽 무릎 지대의 긴장. 이 지대는 레티나큘럼이잖아요. 파텔라가 있으면 파텔라를 잡고 있는 거예요. 파텔라를 가쪽에서 안쪽에서 레티나큘럼이라고 하는 지대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쪽 레티나큘럼이 안쪽에 비해서 타이트해. 그러면 파텔라가 타이트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더 부딪혀요. 그 다음 햄스트링의 긴장. 이러한 것들이 바로 PFPS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리에서도 역시 오스구실라터. 이게 성장통이잖아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은 왜 옵니까? 이건 쿼드리셉이 너무 발달한 거예요. 쿼드리셉이 너무 발달하면 그럼 파텔라를 위로 잡아 당겨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파텔라 아래쪽에는 파텔라 텐던이 있죠. 파텔라 텐던이 TBR 튜버러시티를 자꾸 잡아채는 거예요. 자, 자꾸 잡아챕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무릎이라는 게 이렇게 피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텔라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파텔라 텐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티비아 튜버러시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꾸 여기서 잡아챈다고 위에 잡아당겨 여기 잡아당겨 위에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 얘가 자꾸 올라가죠. 얘가 자꾸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오스굿 실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넙다리 근육이 너무나 긴장해서 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하나. 만약에 약화돼서도 올 수 있죠. 얘가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약화되면 밑으로 내려와요. 요 뼈가 얘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약하다. 그러면 내려오죠. 내려오면 파텔라가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릎 힘줄염. 무릎 힘줄염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텔라 텐던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넙다리 네글라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 거친면의 견혈골절. 자, 이 정강 거친면이 견혈골절 됐다는 얘기예요. 오스구실라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정강근의 통증. 앞정강근은 언제 통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르막 달리기를 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의 부족과 근력 부족, 근육의 긴장,
앞전강근이 우리가 사용되는 거 발달을 시키려면 우리가 오르막 달리기를 시켜요. 그런데 과한 오르막 달리기는 결국에는 근육의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다음 발목의 통증과 염자, 정강종아리 인대결합. 정강종아리 인대결합은 신데스모시스죠. 티비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뷸라 뼈 사이에 있는 정강종아리 인대결합이 있고 그 하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 정강종아리 인대가 있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대의 긴장, 발목 근육의 약화, 특히나 종아리근, 그 다음에 발목뼈의 융합, 발목뼈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에 포함이 된다. 다음 손상 예방과 컨디셔닝입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서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컨디셔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자분들께서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그런데 훈련량에 비해서 이 결과가 계속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피로도가 쌓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컨디셔닝 관리에 실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훈련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전의 날 부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면 결국에 손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이 훈련과 병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컨디셔닝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이 매우 중요해요. 균일하게 발달이 돼야 합니다. 심폐지구력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근력만 너무 좋아도 안 되죠. 때로는 지도자라면 이럴 수는 있겠죠.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 근력이 아주 좋은 사람, 이거를 이제 경우에 맞춰서 심폐지구력을 많이 요하는 종목이나 순간에 타이밍에는 그 선수를 기용을 하고 근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근력에 맞는 선수를 그 포지션에 배치를 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선수를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체력 요소가 균일하게 발달이 돼 있어야 한다. 스포츠 관련 컨디셔닝. 이게 뭐냐면 종목에 맞는 이 컨디셔닝이 중요한 거예요. 야구냐, 축구냐, 그죠? 뭐 족구냐, 뭐 스키냐, 이 종목에 따라서 맞는 체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체력의 특성 연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재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평가해서 A라는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또는 얼마나 떨어졌는가, 근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령 대비 선수들 평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선수 윙게이트 하는 검사입니다. 이 윙게이트는 무산소성 파워죠. 무산소성 파워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산소성 파워 하면 잘 아시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을 우리가 무산소성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즘 현대 축구는 막 이렇게 막 천천히 이렇게 막 빌드업 하는 이런 게임보다는 빌드업 자체의 속도가 빨라요. 순간적으로 공격하고 순간적으로 수비에 임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산소성 파워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농구를 보세요. 거의 속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무산소성 파워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무산소성 파워가 좋다는 거는 재빨리 공격에 가담하고 재빨리 수비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심폐의 체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각각의 심폐 체력부터 평형성에 이르기까지 이 체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운동관리사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학 팀의 역할과 기능은 건강운동관리사는 선수들의 체력의 향상과 또는 체력의 유지와
또는 부상 예방을 위한 재활적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종목에 맞는 기능 향상, 퍼포먼스를 위한 어떤 기능 훈련과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부상을 됐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빨리 응급처치를 할 것이냐, 부상 후에 초기에 어떻게 응급처치 후에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부상이 약간 있지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에게 어떻게 테이핑을 할 것이냐, 그 종목에 맞게끔 테이핑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응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또한 건강운동관리사가 갖고 있어야 할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동영양자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선수를 대상으로 다 같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빼고요. 건강운동관리사 한번 보게 되면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를 받습니다. 의사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한 거예요. 의사의 감독을 받는 거는 물리치료사고요. 그러니까 의사 밑에서 일을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고요. 의사의 의뢰를 받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관리하는 것은 바로 건강운동관리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상 예방,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과 처치, 재활훈련, 운동과 컨디셔닝 관리, 건강관리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을 위한 환자 흐름을 보면요, 고객이 진료 및 상담을 받습니다. 또는 고객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을 하겠죠. 자,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역시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건운사는 뭘 해야 합니까? 자, 건운사는 여러분들에 맞는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학 검사를, 체지방 검사, 기초체력, 운동부하, 근관절 검사. 자, 이런 검사를 토대로 병원에서 갖고 온 진단명과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의학 검사를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운동 처방을 할 때는요, 운동 프로그램을 단계를 구분해야죠. 즉, 이 사람이 부상의 초기 환자인가, 고정과 함께 재활을 해야 되는 한 프로그램 일의 유형인가, 아니면은 이 고정 단계는 지나고 관절의 각도와 근육을 향상시켜야 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약간의 기능을 더 강하게 해야 할 단계인가, 이것들을 구분해야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자, 이런 것들을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프로그램 4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맞춤형이란 얘기예요. 환자 또는 선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람은 여기서 와서 할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해야겠어요. 그러면 홈 프로그램을 줘야 합니다. 집에서 이걸 해오세요 라고 홈 프로그램을 주고 팔로우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팔로우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재검사를 해서 또다시 프로그램을 그에 맞춰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여러분들께서 운동 처방에 환자, 아픈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운동을 시켜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 흐름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재활센터 또는 병원이 아니고라도 재활센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면,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요, 제 임상 경험이 30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상 경험만 30년. 병원 내에서 또는 병원과 협력해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기간이 30년. 이 경험을 토대로 많은 병원들에 제가 세팅도 해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팅 장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울에 있는 병원의 실예인데요.
자, 이게 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접수 내야겠죠. 또는 상담을 위한 대기실. 자, 바로 그 옆에가 상담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담실 또는 필요하면 검사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매뉴얼 처치실도 그 옆에 있어야 합니다. 왜? 동선이 멀면 환자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동선이 가까워야 한다. 검사실 가까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담실과 검사실은 가급적이면 입구에 가깝게 둬라. 자, 그 다음에 역시 환복하는 곳 있죠. 환복하는 데도 입구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구를 묶고 공간을 묶어요. 스트레칭 공간, 재활 소도구 공간. 구분도 예를 들어서 재활 초기 환자들이 있어야 할 공간과 기능을 해야 될 선수들이 있어야 할 공간은 약간 동선을 나눠야 합니다. 자칫하면 둘이 섞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동선을 좀 구분해서 세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곳입니다. 만약에 선수들 재활센터를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이 입구다. 그러면 역시 입구에 가까운 곳에 이게 입구에서 사무실, 상담실. 자, 운동공간. 그 다음에 탈의실. 그 다음에 각종 선수들 기능을 하는 곳.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선수 재활실. 재활실에서는 매뉴얼을 주로 하죠. 자, 이렇게 공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선수 재활 트레이닝 센터였습니다. 잠실에 있는 곳이었고 354평의 규모로 했던 그런 헬렌 스포츠 클리닉을 운영했던 경험을 그 당시에 이제 세팅을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게끔 그 공간을 가급적이면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가장 좋죠. 그 공간의 입구와 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인 것은 입구에 가깝게 상담실, 검사실 배치해라. 그 다음에 환자가 재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그 동선이 서로 혼선되지 않도록 배치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연계 시스템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내에 운동센터가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병원에서 보내주면 되니까. 그러나 병원 외에 재활운동센터라고 한다면 인근 병원과 연계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병원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녹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후 재활운동도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같이 협업하면 좋습니다. 재활 중 통증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활운동을 하는데 운동 중에 예기치 않는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시 병원으로 팔로우업 시켜서 진단을 받게 해주시면 서로 윈윈 게임이 되는 그런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업 노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서울건강운동관리센터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주된 증상이요. 칩 컴플레인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가 아파요. 뭐 진단명. 만약에 병원에 진단받는 게 있느냐. 테라스 마이너 메이저 머슬의 스프레인이다. 뭐 이렇게 있겠죠. 이건 병원에서의 진단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자, 그 다음에 병력.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냐. 그 전에 뭐 어디 수술했느냐 이런 걸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무릎이 다쳤어요. 그럼 무릎을 왜 다쳤느냐 라는 거예요. 계단에 넘어졌냐, 공을 차다 다쳤냐. 현재 증상입니다. 이거는 증상이 뭐냐. 현재 증상. 자, 현재 증상은 내가 좀 부었어요. 각도가 안 나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전방십자에 손상된다. 그러면 이학적 검사를 전방십자 관련된 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검사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재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예를 여기에 쭉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면 이 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 노트 작성을 할 때 주의할 상황은 이 소음 노트라는 게 서브젝티브, 어브젝티브, 어세스먼트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관적 증상, 서브젝티브, 그 다음에 어브젝티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은사가 또는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이 어브젝티브예요.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어세스먼트. 그래서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이겁니다. 수술할 것이냐, 재활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플랜은 뭡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보낼 것이냐, 그죠? 아니면 이게 뭐 3개월 동안 재활을 시킬 것이냐, 뭔가 하는 거예요. 플랜입니다. 여기서 역시 시험에 나왔죠. 이 문제도 오브젝티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상 선수를 이학적 검사했다, 스페셜 검사했다 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오브젝티브예요. 의사가 환자를 엑스레이 검사했다, MRI 검사 다 뭡니까? 오브젝티브예요. 객관적 징후를 파악하는 전문가의 의학 진단이 바로 오브젝티브가 되겠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쓴다면 금기 동작, 중요한 거는 금기 동작.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통증 시 수시 면담 결과. 만약에 재활을 하다가 어떤 동작이 통증을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할 때 어디가 아팠다 이거를 역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병원에 의뢰를 하고 어떨 때 아팠어요 라고 해서 기록을 같이 넘겨주거나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러면 역시 매우 좋은 협업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강은 운동상해 책 1장과 2장을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예방 대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